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 안액사 이용태의 역졸들이 고부뿐만 아니라 온 고를 휩쓸고 다니면서 갖은 행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전봉준, 손아중 등 10여 명의 접주들이 모여 사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한단 말인가. 의기투합하여 창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창의문을 필사하여 각 고을로 내달렸는데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콩과 콩깍지. 창의문을 받아든 장흥 남상면의 이방원 접주는 그것을 필사하여 김성분과 한털부처를 시켜 이마동 거사와 고읍의 김학삼과 대흥의 이인한과 용계면의 이사경과 웅치의 구교철에게 보냈다. 대흥 구림의 이인한은 창의문을 움켜쥐고 도인들을 불러 모았다. 최부칠은 구림 안의 도인들과 내덕도의 홍순서에게 통기를 해 주었다. 개벽 세상이 당도했으니 곧 전주성과 한양으로 밀고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한데 그 소식을 접한 홍순서에게서 급한 기별이 왔다. 그 기별을 하러 온 것은 지역보였다. 지역보는 자기를 피하는 별림이와 달림이를 짓궂게 찾아다니면서 앓은 채를 했다. 별림이의 배는 알아볼 만큼 불러 있었다. 달림이도 배가 불렀다. 그들은 지역보를 피했다. 지역보는 그들을 향해 속으로 하고 코웃음을 쳤다. 자기한테도 아들, 딸을 낳아줄 여인이 생겼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은 정대남의 아내 막동인에는 연달아 아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별림인의 친정 식구들에게 보아란 듯이 아들을 안고 오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자기는 전주성과 한양으로 올라가는 이인한과 이우함을 따라 죽창을 들고 나설 참이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 두 사람이 사지에 떨어질 수 있도록 뒷조종을 할 참이었다. 언젠가는 그들 둘을 몰살을 당할 것이다. 그때 유일하게 나 혼자서만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때 가서 별림이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 개벽 세상이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또 동학당이 실패를 하고 멸살 지경이 되면 그렇게 되는 대로 나는 득세를 할 것이다. 동학당이 멸살되고 나면 내 뒤를 고참봉이 받쳐줄 터이다. 이우함이 측간에서 나오다가 지역보를 보고는 당황하여 외면을 했다. 이우함은 칼에 찔린 상처가 다 회복되었다. 이 자식 명줄 한번 질기다 하고 지역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려먹을 놈, 그렇게 칼을 정통으로 맞고도 살아나다니. 지역보는
하고 헛목을 가다듬었다. 이번에 나하고 함께 싸움터로 나가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귀신도 모르게 내가 칼로 찌르거나 화승총을 놓아 죽일 것이다. 그 황망한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총을 놓아 죽이는 것을 볼 자가 누구이겠는가? 나는 그들 둘을 귀신도 모르게 죽여 없애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동학도인들의 봉기의 앞장을 서야 한다. 이인하는 지역보가 가지고 온 서찰을 오랜 동안 들여다보았다. 서찰은 먼저 내독도 안에 고참봉을 징치하고 그의 곡간을 털어서 내독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회령성을 치고 만호와 그 밑에 붙어서 제도면 안 백성들의 고혈을 짠 수군 장교들을 징치하자는 것이었다. 그 거사의 날짜와 시간을 이인한 쪽에서 잡아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 서찰 끝에 첨기되어 있는 글자들이 20문자나 있었다. 한데 그것은 쉽게 알아챌 수 없는 파자들이었다. 이십과 수야, 능화, 인구목. 이인하는 마침내 그 파자의 뜻을 알아차렸다. 이십과는 경계할 계자의 파자이고 수야는 모치의 파자였다. 능화는 곰웅자의 파자이며 인구목은 보자의 파자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응보, 지곰보, 즉 지역보를 경계하라는 뜻이었다. 이인하는 한동안 생각을 하는 채 하다가 지역보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 생겼네. 우리는 시방 이곳 유생들하고 실랑이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독도 도인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네. 이곳 유생들이 민보군을 조직해가지고 호시탐탐 우리 도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네. 이것만이 아니고 이웃 강진 향교 쪽에서도 김한섭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민보군을 조직했다네. 구림 쪽 유생들하고 강진 쪽 유생들은 서로 은밀하게 통기를 하면서 여차하면 힘을 합쳐서 자기들 손으로 우리 도인들을 깡그리 박멸하겠다는 것이요. 이인한의 말은 구구했다. 이인한의 말이 왜 그렇듯 구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역부는 꿰뚫어 알고 있었다. 그 일은 내독도 도인들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치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하게나. 지역부는 그 지시를 홍순서에게 그대로 전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인한의 얼굴을 살폈다. 이인한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망설이다가 쓴 입맛을 다시고 돌아갔다. 지역부는 홍순서와 이인한이 자기를 따돌리고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아채고 있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서찰 속에 들어있는 파자들을 모두 뜯어 읽었다. 지역보를 경계하라. 그래, 좋다. 습할 것. 이 지역보를 얼마든지 따돌리고 경계해 보아라. 가슴 속에 울분과 슬픔이 맴돌았다. 지역보는 이를 갈았다. 지역보는 이인한이 자기에게 한 말들도 사실은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를 보낸 다음에 곧 홍순서에게 다른 통기를 할 것이다 싶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그는 이인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성문뜸을 빠져나가면서 이를 갈았다. 이 못된 것들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지역보가 예감한 대로 이인안은 지역보가 돌아간 뒤로 곧 이유암을 홍순서에게로 보냈다. 회령성을 칠 시각을 알려주었다. 거사이를 사흘 뒤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회령진의 수군들은 지역보가 고참봉한테 전해준 정보에 따라 잔뜩 긴장을 하고 동학 도인들의 공략에 대비를 하고 있을 터이다.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수군들은 지칠 것이다. 긴장도 해이해질 것이다. 그때까지 버려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장흥부의 장령성을 치러 간다는 말을 흘려놓고는 하루를 앞당겨서 이틀째 되는 날 한밤중에 회령진성을 들이칠 생각이었다. 내덕도로 달려온 지역보는 도둑골의 홍순서에게 들렀다가 곧 고참봉 집으로 갔다. 밤이면 고참봉 집의 남쪽 드높은 담 바깥쪽 땅바닥에 노끈 줄이 묶인 막대기 하나가 떨어져 있곤 했다. 그 막대기에 묶인 끈은 장기수의 방 창문 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장기수는 잠을 잘 때 그 노끈 줄을 자기의 손목에 묶어 놓는 것이었다. 지역보가 담장 바깥에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 장기수는 뒤란 쪽문을 열고 나오곤 했다. 화급한 일이구먼요. 시방, 그림 이인안이 홍순서한테로 전혀 다른 통기를 할 것이오. 그놈을 붙잡아 회령진으로 넘겨야 할 것이오. 혹시 통기하러 온 그놈이 이우암일지도 모르니까 섣부르게 조처해서는 안 돼요. 아주 수군들한테 통기를 해서 이우암이 그놈을 붙잡으라고 해야 합니다요. 그놈을 붙잡아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고참봉 집도 단단히 조심을 해야 하오. 내독도 안의 도인들의 동태도 심상치를 않구먼요. 홍순서가 멀지 않아서 무슨 일인가를 내고 말 것이오. 하고 나서 지역보는 스스로의 가슴이 쓰라려지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홍순서나 이인안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구먼요. 장기수는 지역보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어 주었다. 알았네. 고생이 많았네. 얼른 가서 쉬도록 하소. 장기수는 준비해 가지고 온 은전 한 입을 지역보의 손에 잡혀주었다. 지역보를 돌려보낸 장기수는 모든 것을 고참봉에게 아뢰고 나서 어떻게 손을 쓸까요? 하고 물었다. 고참봉은 이바울을 회령진 천해산에게로 보내 만반의 조처를 하라고 일렀다. 고참봉은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이런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이미 이바우에게는 하늘이나 바다 같은 특전을 베풀어둔 터이었다. 구름예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빛을 모두 탕감해 주었고 그 위에다가 논 5마지기를 붙여주었다. 물론 그것은 배훈장과 장기수의 간청 때문이었다. 장기수는 손수 이바우에게로 달려갔다.
종들을 깨우고 어쩌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천장의 어둠이 수런거렸다. 이바오는 눈을 번이 뜬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누이 이삐의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뽀드득 이를 갈았다. 누이 이삐를 일본인 와타나베한테 팔아넘긴 수교 백수인을 갈아먹고 싶었다. 그렇지만 이바오는 그 일을 아른 채가 할 수 없었다. 이바오는 수교 백수인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있었다. 백수인이 이삐를 와타나베에게 팔아 넘겼다는 소문이 내덕도와 회령진 안에 퍼졌다. 아내 구름내의 일 때문에 상해 있는 이바우의 속을 누이 이삐의 일이 더욱 아프게 핥혀 놓았다. 어머니 장산댁은 한밤중에 회령진을 한번 다녀온 뒤로는 방 안에 내내 누워 있기만 했다. 가끔씩 방바닥을 치면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았다. 방바닥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쉬곤 했다. 수교 백수인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이를 갈기도 했다. 이바오는 끙끙 앓으면서 내내 엎치락 뒤치락 했다. 아우 이우암에게 말을 하여 밤에 백수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를 때려 죽여 놓으라고 시킬까. 그의 가슴에 맺힌 울분이 차돌처럼 단단해졌다.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니다. 참자. 차라리 일본인 매제가 수군 수교 매제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와타나베는 사위 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지를 않는가. 자기의 기실 김달득을 시켜서 사탕과 석유도 보내고 비단도 보냈다. 매제 하나는 잘 얻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시방 사람들의 체면도 체면일 뿐만 아니라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건너오지를 못한답니다. 예, 어긋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큰 처남인 이바우 씨 보고 한번 다녀가라고 하더군요. 선물을 가지고 건너온 기실 김달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한번 와타나베한테 넘어간 누이 이삐를 빼앗아다가 다시 백수인한테 되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는 일본인 와타나베한테 누이를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당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렇더라도 수교 백수인한테는 어떤 모양새로든지 보복을 하고 싶었다. 귀신같이 그놈을 어떻게 혼내주는 수가 없을까? 아무래도 그 일은 구림에 있는 아우우암한테 말을 하여야 할 듯 싶었다. 아니다. 평지풍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냥 모른 채 하며 죽은 듯이 살아버리도록 하자. 그때 그의 집으로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곧 장기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이바우의 아내 구름내는 숨을 고르게 쉬면서 자고 있었다. 구름내의 하는 짓들이 그의 가슴을 아리고 쓰라리게 했다.
구름예의 몸은 무거워져 있었다. 구름예는 마치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리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변했다. 말이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졌다. 얼굴이 백지장같이 희었다. 몸이 깡 말라갔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곤 했다. 어디 한 곳에 앉거나 서면 괜히 들판이나 건너산이나 하늘 한가운데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곤 했다. 고참봉의 집에 드난사리를 다니지 않고 그의 집에서 북바지로 살아가기 시작한 이래로 구름예는 아직 한 번도 이바우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다가 보면 구름예는 소리 없이 울고 있곤 했다. 이바우는 구름예가 우는 것을 모르는 채 했다. 혀를 물고 참았다. 구름예의 뱃속에 들어있는 씨는 분명 그의 것이 아니었다. 장기수는 이바우에게 귀옛말을 해주고 돌아갔다. 화급한 일이니께 한사코 한가름에 달려가서 전하소. 그리고 앞으로 사나흘 동안 똑똑하고 힘센 수군들 10놈만 좀 보내달라고 하소. 이바우는 마을을 벗어나자 뛰었다. 하늘제를 넘어가는 길은 언제 어느 때든지 눈을 감고라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만큼 사타구니에 부딪힌 불알 두 쪽이 깨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도록 헐레벌떡 넘어다니곤 한 길이었다. 별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어른어른 뜀박질을 했다. 홍순서에게 그 은밀한 통기를 해주러 오는 놈이 내덕도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회령 나룻머리 근처에서 붙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개벽 세상은 무슨 얼어 죽을 개벽 세상이란 말이냐. 내 놈들이 어떻게 양반들과 구스라치들을 밀어낸단 말이냐. 호랑이 떼 같은 수군과 포군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쳐부순단 말이냐.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미친 개지랄들이고 허망한 백일몽일 뿐이다. 하늘제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바우는 수상스러운 인기척을 느꼈다. 숲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 인기척은 제 아래쪽에 있었다. 어웅한 골짜기를 울린 것은 자그마한 돌멩이 구르는 소리와 한 남정네의 거친 숨결 소리였다. 통기를 해주러 오는 사람이 벌써 여기에 이른 것인가? 낭패다. 대관절 어느 놈이 통기를 하러 올까?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을 스쳤다. 희끗한 그림자 하나가 가파른 자들악기를 허우허우 올라왔다. 별빛만 흐르는 어둠 속에서 보아 그런지 그 희끗한 그림자의 키는 장대같이 크고 몸집 또한 황소만한 듯 싶었다. 희끗한 그림자는 느긋하게 걸어 올라오고 있었지만 보폭이 크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빨랐다. 바야흐로 희끗한 그림자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바우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이바우는 그 희끗한 그림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아우인 이우암이라고 직감했다. 애끼 때려 죽일놈. 이바우는 숲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이유암의 앞을 막아섰다. 이유암이 소스라쳐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동시에 비수를 뽑아 들었다가 상대가 이바우인 것을 알고 슬그머니 감추었다. 그들 형제는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바람 한 자락이 골짜기 아래쪽에서 달려왔다. 재의 꼭대기에서 캥 하고 여우가 울었다. 회령진 쪽에서 해조음이 아련히 들려왔다. 푸르고 누런 별떨기들이 불안스럽게 눈을 끔뻑거리면서 숲속의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똑같이 자기 이마에 식은땀을 훔쳤다. 하필이면 어째서 너냐. 야, 이 때려 죽일 놈아. 이바우는 기가 막혔다. 이유암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내가 시방 무엇하러 가는 줄 아냐? 야, 이놈아. 너 어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못된 것들 수종 노릇만 하고 자빠져 있냐? 동학 그놈의 것이 오래 갈 줄 아냐? 우리 집안에서는 정신이 나갈 대로 나가버린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그렇게 미쳐 떠돌았으면 넉넉하다 이놈아. 제발 너까지 이러지 말아라. 이 형 말 좀 들어. 마음 좀 편해지자. 어머니가 내 놈이 이렇게 그 못된 것들의 수종 노릇을 하느라고 밤길 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어쩌시겠냐. 이제는 내 형수도 드난살이 그만두고 들어앉았고 고참봉 빚도 다 깨끗이 탕감해주고 논도 5마직이나 붙여주고 이제는 살게 되었구나 했는데 내 놈이 이러니 어디 살아가겠냐. 너 우리 식구들한테 이때껏 관제수 생기지 않도록 감싸주곤 한 것이 누군지 아냐? 사람 가죽을 둘러쓰고 은혜를 모르면 천벌을 받는 법이다. 이바우는 이유암의 손을 움켜잡았다. 너 나하고 시방 당장에 참봉 어르신한테 가자. 가서 전우사를 조곤조곤 다 말하고 내 앞으로 땅 몇 대기쯤 붙여달라고 해서 마음 편히 좀 살도록 하자. 내가 참봉한테 가서 자기 사람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면 아마 땅을 반결이 아니라 한결을 붙여줄지도 모른다. 어장도 하나 더 하라고 할 것이고 산도 줄 것이고 그냥 고참봉이 멀지 않아서 회령진 선창마당에다가 전을 하나 낼 것이라고 하던데 거기다가 너를 살릴지도 모른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냐? 머리 핑핑 잘 돌아가고 먹물 많이 들고 힘 좋고 날쌔고 얼굴 수려하고 제발 그 못된 꿈에서 좀 깨어나. 모든 것이 다 걷어치우고 나룻머리 재수씨 불러다가 살자. 재수씨 시방 몸이 많이 무거워져 있다고 하더라. 너만 좋다고 하면은 나룻머리 사돈들도 너한테 평생 동안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전장할란다고 하더라. 너는 그야말로 복방 중에 빠졌어. 야, 이놈아. 눈을 똑바로 뜨고 전후 좌우를 좀 살펴봐라. 복이라는 것은 벼락같이 떨어져도 그것을 훔켜잡지 않으면 빗물에 씻기듯이 흘러가 버린단다. 이유암은 형 이바우가 이 밤중에 무얼 하러 회령진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형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재를 오르면서 말했다. 형은 형대로 얼른 가서 발굴을 하시오. 이 섬 안에 당신의 동생 이유암이란 놈이 시방 통기를 하러 들어왔다고. 형은 힘이 달려서 나를 포박해 가지는 못할 것이고 수군들을 끌고 와서 나를 붙잡아 가시오. 만호가 아마 상을 후하게 줄 것이오.
보여줄까요? 내 품속에 경천동지할 급보 하나가 들어있어. 이바우가 이유암을 뒤쫓아갔다. 이유암의 걸음이 더 빨랐다. 소나무 가지들이 그들의 얼굴을 긁고 핥히었다. 그들은 두 손을 팔랑개비처럼 돌리면서 소나무 가지를 헤쳤다. 이바우는 발을 멈춘 채 소리쳐 말했다. 너희놈! 나중에 죽은 놈들의 곤정밥이 되는 판국에 들어서 이 형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계곡의 시냇물이 숲을 울렸다. 별들이 몸을 떨었다. 덕산 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바우는 시근거리면서 재를 내려갔다. 천의 산에게 아우 이유암을 놓치지 말고 기어이 잡으라고 할 참이었다. 나룻머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바우는 아차 했다. 아우 우아미한테 누이 이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백수교를 쳐 죽여 놓으라고 말을 할 것을 그랬다. 그는 발을 멈추었다. 착잡해졌다. 회령진 천혜산에게로 가서 고참봉의 발골을 고지곧대로 전해야 하는 것인가? 전해주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서 전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수군들이 아우 이유암을 잡으려고 몰려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암이 수군들에게 붙잡히면 죽게 될 것이다. 이바우는 발을 멈추고 별들을 쳐다보았다. 망설였다. 아우인 우암이도 잡히면 안 되지만 동학 도인들이 고참복을 욕보여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고참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아우우암이 득세를 하여 날뛰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고 속으로 소리쳤다. 어차피 동학 도인들은 한동안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날뛰다가 모두 잡혀 죽게 될 터이었다. 누이 이삐의 일로 이를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본인 매제가 백수인 수교보다는 차라리 나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누이 이삐도 돈이 많은 일본 상인의 품에서 살아야 호강을 할 터이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건너온 진귀한 것들을 누이 이삐 덕에 많이 얻어 쓸 수 있게 될 터이다. 일본 상인 매자가 보낸 사탕을 달섬이와 순한예가 얼마나 좋아하던가. 석유와 거울과 구리무와 양잿물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가. 그 매제가 보내준 비단을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가. 이바우는 나루를 건너가자마자 천의 산을 찾아갔다. 허물어지는 둑. 사람들은 모두 단비를 기다렸다. 돌지네비도 개구리도 오랑캐꽃도 비름풀도 그랬다. 우주 안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산 것들이 다 그랬다. 오래전부터 가물었다. 길 가장자리의 명아주나 쑥풀들까지도 비비 틀리고 회오리 바람에 먼지 기둥이 불끈 일어서서 용처럼 하늘로 올라가곤 했다. 인심이 뒤숭숭하면 천심도 강파른 법이었다. 구림서원의 원장 신의걸은 그 강파른 천심을
인간의 인의 예지로 풀었다. 못된 인간들이 인의 예지에 어그러진 일들을 함부로 저지르기 때문에 천심이 그렇다는 것이다. 천심은 인간에게 아픔을 보여줌으로써 인의 예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신의걸은 구림서원의 강당 한복판에서 다른 두 유생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한밤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검은 구름장들이 들썩거렸다. 그 구름장들 사이사이에서 별들이 까물거렸다. 비를 씻지 않은 구름들이었다. 남동풍이 불고 있었다. 해조음이 사나웠다. 소나무 숲이 그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나무 숲 속에 들어앉아 있는 구림서원의 강당에 불이 빤히 켜져 있었다. 숲을 흔들고 달려온 바람이 서원의 마당과 처마와 문짝들을 휩쓸고 회오리치며 달려갔다.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기어들어왔다. 촛불이 일렁거렸다. 그 일렁거림에 따라 방 한가운데 둘러앉은 세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바람벽에서 도깨비들같이 움직였다. 이종명이 담뱃대통을 엄지손가락으로 다져 눌렀다. 눈을 감은 채 반가부좌를 하고 윗몸을 양옆으로 흔들던 윤장식이 하고 헛기침을 했다. 신의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간소한 술상이 놓여 있었다. 백자 호로병과 술사발들이 일렁거리는 촛불 빛을 받아 졸음에 겨운 눈을 끔뻑거렸다. 그들 새 성바지의 양반들은 매우 이기적이었다. 자기 가문의 명예에 관한 일에서는 상대방의 성바지들에게 추호의 양보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기네 양반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쳤다. 그들은 구리만에 창궐하고 준동하는 동학배들한테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데 그 일은 막연하고 따분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다. 그들은 초저녁부터 머리를 짜고 있었다. 야수가 들끓으면 가축들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고 도둑들이 창궐하면 담을 높이 쌓고 문단속을 하고 종들을 풀어서 지키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동학배들이 준동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자기네 문중 사람들은 물론 구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서 더덕더덕 엉겨붙을 듯 싶었다. 구림서원의 유생들은 장흥부사 이용태가 원망스러웠다. 그들은 누차에 걸쳐 장흥부사에게 폭군 50명만 보내달라고 청했다. 폭군들이 한밤중에 당도하면 은밀하게 화승총들을 구해다가 조련을 하고들 있는 동학배들을 깡그리 소탕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다. 후께서는 하해와 같이 깊고 하늘과 같이 높고 드넓은 해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사옵니다. 부디 우리 대흥구림의 산속에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새끼들을 방치해 둠으로써
훗날에 걷잡을 수 없는 화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화승총을 희롱하고 있사옵고 공명의 도와 주자의 인의 예지를 우습게 하는 혹세무민의 무리들이 옵니다. 신의거리 구림서원장의 이름으로 보낸 발고의 서찰은 이렇게 간곡하게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부사 이용태는 가부간 어찌하여 주겠다는 통기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안핵사의 명을 받고 고부로 가버렸다. 회령진 만호한테도 같은 내용의 발고 서찰을 보내보았지만 회답이 없었다. 만호는 대흥 구림 일대가 자기의 관할이 아니라는 핑계로 콧김 한 번도 날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길은 우리 유학들 스스로 힘을 결집시키는 것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윤장식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윤장식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얼굴을 마주 앉은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들지 못했다. 그에게는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들 윤병호 때문이었다. 윤병호가 동학에 입도를 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강진 쪽에서도 오남을 중심으로 은밀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신의걸이 맞장구를 쳤다. 신의걸은 홀가분했다. 그의 아들 신방현은 아버지인 신의걸보다 더 동학배를 싫어했다. 허허, 이제는 그 상것들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게 생겼소 그려. 정말로 말세요. 진정 말세요. 이 나라의 사직이 어찌 되려고 이 지경이 되어가는 것인가. 이종명이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신 원장이 강진 쪽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들이 하는 대로 본을 떠서 우리도 우리 젊은 유학들과 우리를 따르는 보수들과 소작인들과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밀하게 민보군을 모읍시다. 화승총을 연암은 정부에다가 조련을 시키기도 하고 칼 쓰고 활 쏘고 창 쓰는 법도 익히게 하고 말했다. 이종명도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의 아들 이서원도 동학에 입도하여 인한과 회동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구림 유학들이 나서서 대흥 일대 유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배들과 맞대거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꼴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동학배들을 들이치는 마당에서 자기의 아들만을 슬쩍 낚아채서 감추면 되는 것이었다. 이종명과 윤장식은 오래전부터 포수 한 사람씩을 부리고 있었다. 산 짐승을 사냥해 오게 하여 그것으로 양생을 하곤 했다. 특히 노루피와 노루고기를 즐겨 먹었다. 노루피는 회춘을 하게 하는 것이고 노루의 뼈다귀는 3년을 구워 먹어도 좋은 양생과 보신의 음식이었다. 그 포수들에게 민보군을 조련시키도록 하면 모두가 명사수들이 될 것이라고 그들 두 늙은이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이 정이 옳사옵니다. 젊은 총생들을 불러서 곧 시행하도록 하지요. 군자금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한번 모아봅시다. 윤장식이 말했다. 만시지탄에 감이 없지 않사옵니다. 신의걸이 감격하여 말했다. 그런데 동학배들의 힘이 너무 커지고 아나무인하고 오만방자해졌어요. 이종명이 탄식어린 소리로 말했다. 3월 24흔날 밤이었다. 신의걸과 윤장식, 이종명은 서원 마당 한가운데서 머리를 마주대고 있었다. 주위의 숲과 서원의 문짝들과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긁었다. 황초불이 야울거렸다. 그들은 불안했다. 그들의 검은 그림자들이 더 심하게 흔들거렸다. 서원 밖에는 나귀들 2마리와 그들을 모시고 갈 종들 3이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숲속의 찬바람이 그들에게로 몰려들었다. 동력 하늘이 번해졌다. 달이 금방 뜰 모양이었다. 24을 밤의 달은 한밤중에 뜨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포수나 총놈들이 막판에 가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지 않사옵니까? 동학배들은 내 땅이 없는 세상,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저 야단들인데 우리 포수나 종들이라고 그런 쪽으로 귀가 뚫려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의걸이 우려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리 잘 달래놓아야 합니다. 이종명이 말했고, 내가 부리는 장포수는 절대로 나를 배신할 아이가 아닙니다. 충직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아이예요. 윤장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것들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혹할 만한 어떤 것을 은근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땅을 몇 마디씩 붙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처신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땅을 아주 반결쯤 붙이도록 해주겠다든지 어쩌겠다든지 하고 달콤한 말을 슬쩍 흘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신의걸이 끼어들었다. 윤장식이 깊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신원장은 한시바삐 아드님을 강진 오남한테 은밀하게 보내서 민보군을 모으고 조련하는 길을 강구하도록 하시오. 그의 말씨는 빨랐다. 조급해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신원장의 영식 신방연을 중심으로 해서 민보군을 총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잘 듣는 각각의 문중 아이들이나 멀고 가까운 인치자들을 끌어들이도록 하기로 하고 종들 가운데서도 영특한 것들한테도 조련을 시키도록 하고 나는 요즘 맘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기막힌 악몽을 꾸곤 해요. 동학배들이 쳐들어와서 목을 매다는 꿈, 우리 집에 불을 지르는 꿈, 그 호래놈들이 우리 집사람들이나 며느리나 종년들을 농욕하는 꿈. 참으로 괴이하고 기가 막힙니다. 윤장식은 잠시 뜸을 들였다. 이종명과 신의걸은 쓴 입맛을 다셨다. 오늘 밤은 야심하였으니 일단은
댁으로 돌아들 가시지요. 내일 다시 수기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좌우간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을 너무 많이 자라서 우리가 맨손으로 잡아 죽이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훗날 한바탕 해오리 칠 불바람을 대비해서 집에 있는 가축들을 틈틈이 잘 돌보면서 그 미쳐 날뛰는 호랑이들을 막을 궁리를 야무지게 해야 할 밖에요. 윤장식의 목소리는 깊이 잠긴 데다가 맥이 없었다. 그가 말한 가축들이란 것은 자기들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동학 괴수인 이인한과 함께 회동하곤 하는 아들 윤병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윤장식은 몸이 마르고 있었다. 이종명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종명도 처지가 윤장식과 다를 바 없었다. 동학에 입도한 아들 이서원 때문에 우라병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들 이서원을 방 안에 가두어 놓든지 결박을 해 놓든지 하고 싶었다. 자식은 겉을 낳을 뿐 속을 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멀지 않아 철이 들면 돌아서겠지요. 신의걸이 두 사람을 위로했다. 신의걸은 자기의 아들 신방현이 자랑스러웠다. 신방현은 지나칠 정도로 열혈이 대단했다. 동학에 입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시문중을 욕보인 이인한을 쳐 죽여야 한다고 늘 말하곤 했다. 이인한은 신시문중의 종손 신중부라는 너울을 벗어 팽개쳤다. 자기는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행방불명이 된 종 이갑동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들을 모두 속량시키고 전답을 나누어 주고 달림이라는 여종 하나를 첩으로 데리고 성문뜸에 살고 있었다. 사실 신방현의 속셈은 딴 곳에 있었다. 오래 전부터 신방현은 이인한의 여종 달림이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앙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듯 이인한에게 이를 갈곤 하는 것이었다. 신의걸은 그러한 신방현의 속을 알 리 없었다. 동학에 입도하지 않은 것만이 눈물겨울 만큼 고마웠다. 동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유행병이었다. 이 문중이고 저 문중이고 젊은 유생들이 연하문 명식은 다 있었다. 그들 가운데서 생각이 좀 깊고 머리가 트이고 회전이 빠르다는 사람들 한둘씩 두서몇씩 동학에 입도를 한 상태였다. 머리에 먹물이 들고 뜻이 있다는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면 드러내놓고 동학과 유학에 대하여 난상 토론을 벌이곤 했다. 유학이 이 땅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이야기하곤 했다. 서학 천주교와 예수교에 대하여 논하고 최재우가 설파한 인내천과 개벽 사상을 논하였다. 인천 앞바다에 군함들을 주둔시키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청나라의 원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은전을 앞세우고 밀어닥치는 일본 경제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리견, 미국과 아라사, 러시아와 불란서와 영국의 속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학이 아닌 동학이 필요함을 역설하려 들었다.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손끝에 흙 한 점 묻혀본 바 없고 앞으로도 그것을 묻히지 않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비단 옷에 자락 긴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쓰고 폐영을 늘어뜨리고 쌀밥에 고기를 먹고 사는 주제에 상민이나 천민들의 굶주림과 천대와 착취와 박해에 대하여 항변하려 하곤 했다. 상민이나 천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반상의 구별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고 지주제도와 벌열, 나라의 공로와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을 우대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하고 다산 정약용의 비기에 대하여 아는 체들 하였다. 유학이 아닌 동학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동구림의 윤장식의 아들 윤병호와 이종명의 아들 이서원은 사흘이 멀다 하고 신의걸의 아들 신방연을 찾아와서 동학에 입도하라고 설득을 하곤 했다. 보나마나 이인환이 신방연을 설득해 입독해달라고 시킨 모양이었다. 신방연은 동문수학한 그들 두 벗을 향해 너그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젓기만 했다. 개벽 세상이 된 다음 자네는 무슨 낯으로 우리를 대할 텐가? 이서원은 고집을 부리는 신방현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공, 윤공, 시방 자네들은 무슨 넉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의 폐악들을 뜯어 고치더라도 혹세 무민하는 동학을 앞세우고 고칠 일이 아니고 우리 공명의 도와 주저학을 앞세워 뜯어 고쳐야만 하네. 신의걸은 아들 신방현이 소리 높여 대드는 말을 분명히 들었었다. 그는 이종명과 윤장식을 비웃었다. 너희의 병들어 있는 아들놈들 둘이 쫓아다니면서 별스럽게 구슬러도 내 아들 신방현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원직이 마자근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늙은 유생들이 돌아갈 뜻을 비치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왔다. 신의걸은 이튿날 새벽녘에 아들 신방현을 깨워 강진으로 보냈다.